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이 된 김영수입니다. 37년간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다 3년 전에 정년 퇴직했습니다. 지금은 전북 전주의 한옥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혼자 산 지도 어느덧 6년째입니다. 2019년 봄, 아내가 갑작스런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59이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범했습니다. 아내는 아침밥을 차려놓고 마당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식탁에 앉아 기다리는데 아내가 쿵 하고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히 달려갔지만 아내는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흘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아내를 보내고 한동안 넋을 놓고 살았습니다. 자식들이 전주로 내려와 장례를 치렀지만 장례가 끝나자 모두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2015년에 이 한옥을 샀습니다. 퇴직금과 예금을 합쳐 3억 2천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인근이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본체에는 저희가 살고 사랑채는 게스트하우스로 꾸몄습니다. 방 2개를 객실로 만들어 숙박 손님을 받았습니다. 한 달에 평균 120만 원 정도 수입이 생겼습니다. 교원연금이 280만 원이니 넉넉하지는 않아도 혼자 사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저희에겐 자식이 둘 있습니다. 장남 태준이는 서울에서 건설회사 부장으로 일합니다. 올해 42입니다. 며느리 은지와 중학생 딸 지민이를 데리고 분당에 삽니다. 장녀 민지는 37으로 대형병원 간호사입니다. 약사인 사위와 함께 수원에 살고 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아이들이 자주 내려왔습니다. 명절은 물론이고 방학 때도 손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내는 그럴 때마다 며칠 전부터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갈비찜, 잡채, 동그랑땡을 만들었습니다. 손녀 지민이는 할머니가 해주는 호박죽을 특히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떠나고 나서는 아이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처음 1년은 그래도 명절에 왔습니다. 하지만 2년째부터는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태준이는 전화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설날에는 꼭 갈게요. 하지만 설날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민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병원이 인력 부족이라 휴가를 못 내요. 그렇게 핑계만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애들도 바쁘겠지. 자기 삶이 있는데 늙은 아비 챙길 여유가 어디 있겠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밤이면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넓은 한옥에 덜그러니 혼자 있으면 아내가 보고 싶었습니다. 때로는 아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2023년 4월 어느 날 게스트하우스에 젊은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32살 박지훈과 30살 이수연이었습니다. 지훈은 서울에서 IT 개발자로 일하다 번아웃이 왔다고 했습니다. 수연은 도예가로 전주의 한 공방에 취직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전주에 정착할 생각으로 내려왔는데 마음에 드는 집을 구할 때까지 한 달 정도 묵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젊은 부부의 모습이 괜히 정겨웠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와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지훈 부부는 예의 바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인사를 하고 마당을 지나갈 때는 목례를 했습니다. 제가 마당 청소를 하고 있으면 저희가 할게요 라며 빗자루를 빼앗아 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훈이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에서 책을 읽다가 지훈의 비명 소리를 들었습니다. 급히 나가보니 지훈이 손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도끼에 손등이 베인 것이었습니다. 피리가 흘렀습니다. 어머, 큰일 났네. 어서 들어와요.
저는 지훈을 본체로 데려와 상처를 소독하고 약을 발랐습니다. 수연이 일해서 돌아와 남편의 손을 보고 놀랐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제가 만든 된장찌개와 김치찌개를 내놨습니다. 지훈 부부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셔서 이렇게 챙겨주시는 분이 없었거든요. 지훈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 그럼 이제 내가 부모 노릇 좀 해야겠네. 그날 이후로 세 사람은 가까워졌습니다. 지훈은 장작을 패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수연은 빨래를 널고 화단을 가꿨습니다. 저는 김치와 밑반찬을 만들어 사랑채로 가져다 줬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지훈 부부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을 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집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저녁, 세 사람이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따님 아드님은 자주 오세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니, 바빠서 못 오지. 뭐, 어쩔 수 없지. 지훈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할아버지 옆에 있어 드릴게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사람은 참 묘한 존재입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 가족보다 더 가깝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진짜 가족이 저를 어떻게 배신할지 말입니다. 그리고 이 낯선 젊은 부부가 제 인생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될지도 몰랐습니다. 2024년 1월 설 명절을 사흘 앞둔 날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 현관 앞에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태준이와 며느리 은지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의 장례식 이후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거의 5년 만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건강하셨어요? 태준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 반, 서운한 마음 반으로 아이들을 맞았습니다. 그래, 들어와라. 지민이는? 아이는 학원 때문에 못 왔어요. 겨울방학인데도 보충 수업이 있어서요. 거실로 들어온 태준 부부는 이내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였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약과와 유과도 접시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차만 한 모금 마시고는 다시 핸드폰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저는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태준이가 좋아하던 갈비찜을 만들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자주 해주던 음식이었습니다. 장을 보러 시장에 다녀오는데 1시간, 갈비를 손질하고 양념에 재우는데 1시간, 푹 끓이는데 또 1시간이 걸렸습니다. 68 몸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식탁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갈비찜, 잡채, 김치, 나물 반찬까지 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태준 부부는 식탁에 앉았지만 음식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몇 점 집어먹고는 또다시 핸드폰을 봤습니다. 은지는 갈비찜을 한 점 먹더니 말했습니다. 아버님, 요즘은 갈비찜에 설탕 안 넣고 올리고당 넣는 게 트렌드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시간을 들여 만든 음식에 대한 평가가 그것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태준이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사실 오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기다렸습니다. 제가 이번에 아파트로 갈아타려고 하거든요. 분당에 25억짜리 괜찮은 매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대출 규제가 심해져서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생각보다 적어요. 저는 태준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 집이랑 아버지 예금 합치면 한 5억 정도 되잖아요. 그걸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뒤를 의심했습니다. 5년 만에 찾아온 아들이 하는 말이 돈을 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태준아, 이 집은 너희 어머니랑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거야. 그리고 예금은 내 노후 자금이고 연금만으로는 병원비도 빠듯해. 은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하죠. 어차피 나중에 다 태준이가 물려받을 거 아니에요. 미리 주시는 게 상속세도 안 내고 좋잖아요. 요즘 상속세가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사람에게 미리 재산을 내놓으라니. 이게 자식이 할 말입니까? 은지 씨, 나는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 재산을 내가 어떻게 쓰든 그건 내 자유 아닌가요? 태준이가 황급히 아내를 말렸습니다. 여보, 그만해.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급했나 봐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태준이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태준 부부는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설날에 다시 오겠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설거지를 하며 씁쓸한 마음을 사겼습니다. 아들이 저를 찾아온 이유가 돈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사흘 후 딸 민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오빠한테 들었어요. 오빠가 돈 좀 빌려달라고 했다면서요? 그래, 그랬어. 민지 너는 괜찮지? 저는 괜찮은데요. 근데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지 혼자 그 큰 집에서 사시는 거 위험하지 않아요? 만약에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어쩌려고요? 민지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즘 시니어 레지던스 좋은 데 많아요. 친구들도 생기고 식사도 제공되고 병원도 가까워요. 그런데 들어가시는 게 어때요? 그리고 이 집 파시면 돈도 꽤 나올 거고요.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민지야, 나는 요양원 같은데 갈 생각 없어. 나는 아직 멀쩡해. 이 집에서 살 거야. 아버지,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지야, 나 바쁘니까 끊을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은 제 재산을 미리 받으려 하고 딸은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집을 팔려고 합니다. 제가 키운 자식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랑채에서 지훈이 나왔습니다. 저녁을 가져다 주려고 본체로 오던 참이었습니다. 지훈은 제 표정을 보고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나이 들면 자식한테도 귀찮은 존재가 되나 보구나. 지훈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곁에 있어 주기만 했습니다. 그 침묵이 위로가 됐습니다. 한참 후에 지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는 할아버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희 옆에 계세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태준이와 민지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아이들 말이 맞는 걸까요? 제가 혼자 이 집을 지키는 게 고집일까요? 아니면 아이들이 변한 걸까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앞으로 아이들이 다시 찾아오면 조심해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아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2024년 3월 중순, 태준이가 다시 전주에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쯤 도착했는데 평소와 달리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서류 가방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한테 좋은 정보를 알아왔어요. 태준이는 거실 테이블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A사 용지 15장 정도 되는 두꺼운 문서였습니다. 한자와 법률 용어가 빼곡했습니다. 이게 뭐냐? 상속세 관련 서류예요.
아버지, 요즘 상속세가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집값이 5억만 넘어도 세금이 수천만 원씩 나와요. 저는 돋보기를 끼고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첫 장에는 재산관리 위임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한자와 어려운 용어로 가득했습니다. 제1조, 제2조, 제3조가 이어졌지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태준아, 이게 정확히 무슨 서류야? 할아버지가 봐도 잘 모르겠구나. 태준이는 조급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생전 증여 서류예요. 미리 재산을 증여하면 세금을 크게 아낄 수 있어요. 지금 안 하면 나중에 상속세 폭탄 맞아요. 올해 안에 해야 세법 혜택을 받을 수 있대요.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중요한 일은 천천히 알아봐야지. 나 변호사 친구한테 물어보고 결정할게. 아버지, 시간이 없다니까요. 3월 말까지 신고해야 세금 감면 받아요. 벌써 중순이잖아요. 태준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왜 이렇게 급하게 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태준아, 그래도 급할 건 없어. 며칠만 생각해보자. 할아버지도 나이가 있으니 이런 건 신중하게 해야지. 태준이는 인상을 찌푸리며 서류를 챙겼습니다. 아버지는 왜 이렇게 자식을 못 믿으세요? 제가 아버지 해코지 하겠어요? 저도 바쁜 사람이에요. 주말에 시간 내서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태준이는 그 말을 남기고 점심도 먹지 않고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서류를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뒀습니다.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대학 동기인 최인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인호는 변호사로 40년을 일하다 몇 년 전에 은퇴했습니다. 저보다 3살 위인 71살입니다. 대학 때부터 60년을 알고 지낸 친구입니다. 인호야, 나 영수야. 법률 서류 좀 봐줄 수 있나? 그래. 뭔데? 내 아들이 가져온 서류인데. 사진 찍어서 보낼게. 저는 서류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보냈습니다. 인호는 한참 후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영수야, 당장 만나자. 내일 내가 전주로 갈게. 다음 날 일요일 오전, 인호가 전주로 내려왔습니다. 저는 인호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인호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탁자에 펼쳤습니다. 빨간 펜으로 밑줄이 여러 군데 그어져 있었습니다. 영수야, 이거 증여 서류 아니야. 이건 재산관리 위임 계약서야. 내가 이거 사인하면 내 재산 처분권이 태준이한테 완전히 넘어가는 거야.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무슨 소리야? 쉽게 말하면 태준이가 내 동의 없이 집도 팔고 예금도 뺄 수 있어. 여기 3조 2항 봐. 대리인은 본인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한을 가진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인호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5조 봐. 본인의 건강 상태가 악화될 경우 대리인은 요양시설 입소를 결정할 수 있다. 영수야, 태준이가 내 서명만 받으면 너를 요양원에 보낼 수 있다는 뜻이야.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우리 태준이가 나를 요양원에? 영수야, 이건 요즘 흔한 수법이야. 자식들이 부모 재산 빼돌리려고 많이 쓰는 거야. 서류만 교묘하게 만들어서 부모한테 사인받고 그 다음엔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거지. 인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변호사 생활하면서 이런 사건 수십 건 봤어. 자식들이 부모를 요양원에 넣고 집 팔아서 돈 챙기는 거. 너도 조심해야 해. 저는 며칠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태준이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제가 태준이 손을 잡고 학교에 갔던 기억이 났습니다. 중학생 때 태준이가 아파서 제가 밤새 간호했던 일도 생각났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아내와
제가 몇 년간 과외를 했던 기억도 났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는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오해한 걸까요? 혹시 태준이는 정말 세금을 아끼려고 그런 걸까요? 하지만 이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영수야, 자식을 의심하고 싶지 않은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현실을 봐야 해. 태준이가 5년 동안 한 번도 안 오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서류에 사인하라고 하잖아. 이게 정상이냐? 저는 결심했습니다. 태준이가 다시 찾아오면 절대 서류에 사인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태준이가 정말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지훈이 본체에 들렀습니다. 저는 지훈에게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지훈아, 자식이 부모를 배신할 수도 있을까? 지훈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하기도 해요. 혈육이라고 예외는 아니에요. 저는 지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는 태준이를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태준이가 다른 방법으로 제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면 막을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2024년 5월 초 태준이가 다시 전주에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민지도 함께였습니다. 남매가 함께 오는 것은 아내 장례식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보다 불안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아버지,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해요. 태준이와 민지는 저를 거실 소파에 앉혔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보고 앉았습니다. 마치 회의하듯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태준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아버지 혼자 여기 계시는 거 너무 걱정돼요. 작년에 혼자 넘어지셨다며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뭐, 내가 언제 넘어졌어? 작년 가을에 화장실에서 넘어지셨잖아요. 이웃분이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작년 10월쯤 화장실 바닥이 물기로 미끄러워서 살짝 미끄러진 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으로 벽을 짚어서 넘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다친 곳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태준이는 마치 제가 크게 다친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아, 그건 그냥 살짝 미끄러졌을 뿐이야. 넘어지지도 않았어. 민지가 가방에서 팸플릿 몇 장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여기 좀 보세요. 요양원 아니고 시니어 빌라예요. 되게 좋아요. 1인실도 있고, 친구들도 많고, 식사도 제공되고, 병원도 바로 옆에 있어요. 팸플릿에는 화려한 건물 사진과 웃고 있는 노인들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팸플릿을 밀쳐냈습니다. 나는 안 간다. 난 여기서 살 거야. 이 집은 너희 어머니랑 내가 평생 모아서 산 집이야. 태준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이 집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랑 민지가 상속받아야 하는데, 그럼 상속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집값의 30%예요. 1억 5천만 원이나 내야 한다고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게 내가 걱정할 일이냐? 나는 아직 살아있어.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 상속 이야기를 하는 거야? 민지가 달래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화내지 마세요. 우리도 아버지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혼자 계시다가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여기는 이웃도 별로 없잖아요. 그때 현관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지였습니다. 은지는 밖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컸습니다. 창문이 열려 있어서 대화가 그대로 들렸습니다. 언니, 나 지금 시아버지 집에 와 있어. 응. 재산 이전 서류 받으려고. 근데 영감님이 말을 안 들어. 진짜 답답해 죽겠어.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태준이와 민지는 은지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 듯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은지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어떻게든 사인 받아야지. 우리 신용대출이 벌써 8천만 원이야. 이자만 한 달에 100만 원 넘어. 이번 달 말까지 이자 못 내면 우리 신용불량자 돼.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은지의 전화는 계속됐습니다. 응, 알아. 세무사가 그러는데 안 되면 치매 진단서 받아서 후견인 신청하면 된대. 그럼 법적으로 재산 관리할 수 있대. 영감님 동의 없이도 집 팔 수 있고.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치매 진단서, 후견인, 제 동의 없이 집을 판다고? 저는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은지는 전화기를 들고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깜짝 놀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들 나가. 저는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태준이와 민지가 황급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나가라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 태준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갑자기 그러세요? 내가 너희가 뭐 하는지 다 들었어. 치매 진단서, 후견인, 너희가 나를 미쳤다고 만들어서 내 재산을 빼앗으려는 거지? 은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 아버님,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뭐야? 신용대출 8천만 원? 이자 못 내서 급한 거야? 그래서 내 집을 팔려고 하는 거지? 민지가 변명했습니다. 아버지, 오해예요. 우리 진짜 아버지 걱정해서 온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너희는 나한테 돈만 필요했던 거야. 이 집만, 내 예금만 필요했던 거라고. 저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너희는 이제 내 자식이 아니야. 너희 어머니가 이 꼴을 봤으면 얼마나 슬퍼했겠냐. 태준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우리 애기 좀. 애기? 무슨 애기를 더해? 너희가 나를 요양원에 쳐넣고 내 집 팔아서 너희 빚 갚을 생각이잖아. 다 알아. 은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오해세요. 저희가 나가. 당장 나가지 못해. 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태준이는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후회하실 거예요. 저는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집 안에 혼자 남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평생 키운 자식들이 저를 이렇게 배신할 줄은 몰랐습니다. 지훈이 사랑채에서 나와 본체로 왔습니다. 큰 소리에 놀라 나온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훈아, 나는 괜찮지 않아. 내 자식들이 나를 배신했어. 지훈은 제 옆에 앉아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저는 지훈에게 은지의 전화 통화 내용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지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법적으로 대응하셔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는 제 자식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제 재산과 제 삶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내일 당장 인호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태준이와 민지를 내쫓은 지 일주일 후 등기 우편이 한 통 배달됐습니다. 발신인은 서울의 한 법무법인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청구인 김태준, 김민지는 피청구인 김영수의 재산 관리 능력 부재 및 부양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성년후견인 선임을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들이 정말로 저를 치매, 환자 취급하며 법적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저는 즉시 인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인호야, 큰일 났어. 태준이가 나를 법원에 고소했어. 인호는 다음날 아침 일찍 전주로 내려왔습니다. 내용 증명을 본 인호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영수야, 이건 성년후견 제도를 악용하는 거야. 원래 이 제도는
치매나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을 잃은 노인을 보호하려고 만든 건데 요즘은 자식들이 재산 빼돌리려고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 인호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법원에서 내가 재산 관리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면 후견인을 지정해. 그럼 그 후견인이 내 동의 없이 집도 팔고 예금도 찾을 수 있어. 요양원 입소도 결정할 수 있고.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멀쩡한데 그래서 내가 정상이라는 걸 증명해야 해. 병원에서 치매 검사, 인지 능력 검사를 받아야 돼. 그리고 법정에서 내가 직접 판단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해. 이노는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 줬습니다. 이노의 후배인 젊은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5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제 예금 통장에서 큰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전주의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신경과에서 각종 검사를 받았습니다. 치매 선별 검사, 인지 기능 검사, MRI 촬영까지 했습니다. 검사 비용만 3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2주 후에 나왔습니다. 다행히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환자분은 나이에 비해 인지, 기능이 매우 양호하십니다. 치매 소견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제가 멀쩡한데도 이런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억울했습니다. 게다가 법정에 서야 한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6월 중순 첫 재판 기일이 잡혔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가정지원이었습니다. 저는 인호와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섰습니다. 맞은편에는 태준이와 민지, 그리고 아이들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청구인 측은 피청구인의 재산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태준이의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작년 10월 가정 내에서 낙상 사고를 당했습니다. 또한 혼자 거주하면서 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많고 게스트하우스 운영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황당했습니다. 식사를 거른 적도 없고 게스트하우스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피청구인은 최근 종합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고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재판은 한 달에 한 번씩 열렸습니다. 6월, 7월, 8월, 석 달 동안 법정을 오갔습니다. 매번 법정에 설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자식들이 법정 맞은편에 앉아 저를 노려보는 모습을 보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식욕도 없었습니다. 한 달 만에 몸무게가 5kg이나 빠졌습니다. 혈압도 올라가서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마루에 혼자 앉아 소주를 마셨습니다. 달빛만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보, 당신이 있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지훈이 사랑채에서 나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혼자 드시면 안 되죠. 지훈은 제 옆에 앉아 잔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증인? 네. 제가 1년 넘게 할아버지 곁에서 봤는데 할아버지는 누구보다 정정하세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마당 청소하시고 손님 응대도 완벽하게 하시고 요리도 잘하시잖아요. 제가 법정에서 증언하겠습니다. 수연도 나왔습니다. 저도 증인으로 서겠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건강하신지 제가 증명할게요. 저는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너희가 아니었으면 나는 이미 무너졌을 거야. 8월 말 세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지훈과 수연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지우는 증인석에 서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는 작년 4월부터 피청구인 댁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매일 피청구인을 보는데 판단력이나 기억력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예약 관리도 완벽하게 하시고 손님들과 대화도 자연스럽게 하십니다. 주위원도 증언했습니다. 피청구인께서는 요리도 직접 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은행 업무도 혼자 보십니다. 건강하신 분을 억지로 후견인 제도에 넣으려는 것은 부당합니다. 재판장은 태준이에게 물었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얼마나 자주 연락합니까? 태준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피청구인의 일상을 직접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태준이는 머뭇거렸습니다. 그게 바빠서.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청구인은 5년간 피청구인을 방문하지 않았고 연락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제3자인 증인들은 매일 피청구인과 생활하며 건강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신중하게 판단하겠습니다.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음 재판을 준비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2024년 10월 초 재판이 석 달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쳐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우체부가 등기우편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발신인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김지민, 제 손녀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 3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녀의 또박또박한 글씨였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지민이에요. 할아버지한테 편지 쓰는 게 처음이에요. 할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저도 엄마 아빠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몰랐어요. 며칠 전에 엄마 아빠가 거실에서 싸우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새벽 1시였는데 저는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다가 두 사람 목소리를 들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엄마가 아빠한테 소리쳤어요. 시아버지, 재산만 받으면 우리 빚 갚고 새 아파트 살 수 있다고요. 아빠도 말했어요. 어차피 나중에 내 거니까 미리 받는 게 뭐가 나쁘냐고요. 엄마가 또 말했어요. 안 되면 요양원에 넣고 치매 환자로 만들면 된다고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손녀가 이런 끔찍한 대화를 들었다니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요? 할아버지,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나쁜 사람인 줄 몰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한번 할아버지 댁에 간 적 있잖아요. 그때 할아버지가 저한테 책 읽어주시던 거 기억해요. 할아버지는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때가 생각났습니다. 2020년 여름방학, 아내가 돌아가시고 1년 후였습니다. 지민이가 전주에 왔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같이 지내면서 매일 밤 지민이에게 책을 읽어줬습니다. 어린 왕자,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몽실 언니를 읽어줬습니다. 지민이는 제 무릎에 기대어 책을 들었습니다.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를 지켜주고 싶어요. 제가 증인으로 법정에 나갈 수 있어요. 제가 엄마 아빠가 한 말을 법정에서 증언할게요. 할아버지는 멀쩡하세요. 엄마 아빠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 어린 아이가 부모를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14살 아이가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저는 즉시 인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인호야, 손녀한테 편지가 왔어. 지민이가 증인으로 나서겠대. 뭐? 손녀가? 응. 태준 부부가 집에서 나눈 대화를 다 들었대. 빚 갚으려고 내 재산 빼앗으려 한다는 걸 다 들었어. 인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영수야, 그 아이 증언은 매우 중요해. 가족 내부의 대화는 강력한 증거가 돼. 하지만 14살 아이가 부모를 상대로 증언하는 건 쉽지 않아.
아이 마음에 상처가 될 수도 있어.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손녀를 법정에 세우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손녀가 먼저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손녀에게 답장을 썼습니다. 지민아, 할아버지야, 편지 고맙다. 내가 얼마나 용기 있는 아이인지 할아버지는 알아. 하지만 법정에 나오는 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엄마 아빠는 내 부모님이잖니. 나중에 후회하지 않겠니? 일주일 후 손녀에게서 다시 편지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후회 안 해요. 엄마 아빠가 잘못한 거예요. 할아버지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제가 법정에서 진실을 말할게요. 저는 변호사에게 손녀의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변호사는 손녀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10월 말 네 번째 재판 기일이 잡혔습니다. 재판 당일 저는 일찍 법정에 도착했습니다. 긴장되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오전 10시 손녀가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태준이와 은지는 손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민아, 너 여기 왜 왔어? 태준이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손녀는 대답하지 않고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증인은 선서하시겠습니까? 손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재판장이 질문했습니다. 증인은 피청구인 김영수의 손녀입니까? 네, 맞습니다. 증인이 법정에 나온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손녀는 태준이와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지난 9월에 우리 집 거실에서 엄마 아빠가 나누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아빠한테 말했어요. 할아버지, 재산만 받으면 빚을 갚고 새 아파트를 살 수 있다고요. 태준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민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재판장이 제지했습니다. 청구인, 조용히 하십시오. 손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빠도 말했어요. 할아버지 재산은 어차피 나중에 아빠 거니까 미리 받는 게 뭐가 나쁘냐고요. 엄마는 또 말했어요. 할아버지를 요양원에 넣고 치매 환자로 만들면 된다고요.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증인이 들은 내용이 확실합니까? 네. 저는 새벽 1시에 화장실 가려다가 두 사람이 거실에서 싸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 방문을 살짝 열고 다 들었어요. 태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증인의 증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 내부의 대화 내용은 신빙성이 높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손녀는 제게 달려왔습니다. 저는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지민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손녀가 울먹였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잘한 거 맞죠? 저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내가 제일 용기 있는 아이야. 이제 저는 마지막 재판만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손녀의 증언으로 승소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저는 끝까지 싸워서 제 삶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024년 11월 중순 마지막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은 최종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청구인 김영수는 의료 감정 결과인지 능력에 이상이 없으며 일상생활과 재산 관리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재산 관리 능력 부재는 객관적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법원은 성년후견인 선임 청구를 기각합니다. 저는 승소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인호가 제 팔을 잡아줬습니다. 영수야, 이겼어. 축하해. 하지만 기쁨보다는 공허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법적으로는 이겼지만 가족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태준이와 민지는 제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법정을 나갔습니다. 등을 돌린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재판 후 태준이와 민지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법정에서 이긴 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2월 초 손녀 지민이가 혼자 전주에 찾아왔습니다. KTX를 타고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손녀를 맞았습니다. 지민아, 혼자 어떻게 왔어? 엄마 아빠는? 지민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집 정말 힘들어요. 엄마 아빠가 맨날 싸워요. 대출 이자 때문에요. 할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아서 다 망했다고 서로 탓해요. 저는 손녀를 안아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한테 용서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아이들을 용서해야 할까요? 아이들이 저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지민이의 눈물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인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인호야, 내가 태준이한테 조건부로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인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수야, 정신 차려. 또 당할 수 있어. 아니야. 이번엔 내가 제대로 할 거야. 법적으로 보호장치를 만들고 도와줄 거야. 저는 태준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태준아, 할아버지다. 한번 만나자. 이야기할 게 있다. 사흘 후 태준이가 전주에 내려왔습니다. 태준이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태준이를 거실에 앉혔습니다. 차를 내오고 마주 앉았습니다. 태준아,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다. 태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한 짓은 부모를 배신한 거야.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요양원에 넣으려 했잖아.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야.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민이 때문에 한 번만 기회를 줄게. 태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조건을 말했습니다. 첫째, 너희 부부가 함께 가족 상담을 6개월 동안 받아라. 둘째, 내 빚 중에서 2천만 원은 내가 대신 갚아줄게. 나머지는 내가 5년간 갚아라. 셋째, 내가 다시 한번 나를 배신하면 그땐 정말 끝이다. 영원히 남남이다. 태준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아버지를 아버지로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태준이를 일으켰습니다. 일어나. 그리고 제대로 살아. 지민이가 엄마 아빠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니? 일주일 후 민지도 찾아왔습니다. 민지는 현관에서 신발도 벗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현실적으로만 생각했어요. 아버지 마음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민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민지야, 너도 반성하고 있니? 네, 아버지. 저도 요즘 밤마다 후회했어요. 제가 어떻게 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했는지. 저는 민지에게도 같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너도 오빠랑 똑같은 조건이야. 가족 상담 받고 앞으로는 제대로 살아.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12월 말, 저는 태준이의 빚 2천만 원을 대신 갚았습니다. 제 예금에서 큰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손녀 지민이를 위해서였습니다. 태준 부부는 약속대로 가족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의 상담센터에 갔습니다. 은지는 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물질에 집착했습니다. 상담을 받으면서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완전히 용서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첫걸음을 뗐다는 것에 의미를 두기로 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 1월, 태준이가 지민이를 데리고 전주에 왔습니다. 설 명절이었습니다. 민지, 가족도 함께 왔습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6년 만이었습니다. 식사 자리는 조용했습니다. 예전처럼 떠들썩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민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번 학기 성적 잘 나왔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저는 지민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우리 지민이가 최고야. 식사 후 저는 마당에 나와 앉았습니다. 겨울 해가 따스하게 내리쬐었습니다. 지훈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할아버지, 가족들이랑 화해하셔서 다행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야.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겠지.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하세요. 저였으면 용서 못했을 거예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제 저는 아이들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야 했습니다.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가족으로서 서로를 존중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2025년 3월, 봄이 찾아왔습니다. 한옥 마당에 매화나무의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68배 나이로 새로운 봄을 맞이했습니다. 태준이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달 빚을 갚아 나갔고 가족 상담도 빠지지 않고 받았습니다. 석 달에 한 번씩 전주에 내려와 안부를 전했습니다. 예전처럼 가깝지는 않았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켰습니다. 민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약은 잘 드시고 계세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지내고 있어. 완전히 용서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지민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지민이는 방학 때마다 전주에 왔습니다. 일주일씩 머물며 저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지민이에게 책을 읽어줬습니다. 지민이는 제 무릎에 기대어 책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나중에 저도 할아버지처럼 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저는 지민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우리 지민이라면 훌륭한 선생님이 될 거야. 한편 지훈과 수연은 전주에 완전히 정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옥마을 근처의 작은 농가 카페를 열었습니다. 수연이 만든 도자기 찻잔으로 차를 내는 카페였습니다. 지훈은 직접 농사지은 채소로 샌드위치와 샐러드를 만들었습니다. 카페는 입소문을 타고 손님이 늘었습니다. 주말이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습니다. 저는 가끔 카페에 들러 차를 마셨습니다. 지훈과 수연은 저를 보면 반갑게 맞았습니다. 할아버지, 오셨어요? 오늘 새로 구운 빵 있어요. 저는 두 사람이 만든 음식을 먹으며 흐뭇했습니다. 젊은 부부가 자신들의 꿈을 이루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저는 지훈 부부의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볕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지민이도 함께였습니다. 지민이는 수연이 만든 찻잔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이모, 이 찻잔 정말 예뻐요. 수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지민아. 이모가 내 것도 하나 만들어줄게. 지민이는 신이 나서 좋아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로 연결된 사람들만이 가족일까요? 아니면 마음으로 연결된 사람들도 가족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태준이와 민지는 제 자식이지만 저를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지훈과 수연은 남이지만 저를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행복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할아버지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뭔지 알았어. 지민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돈보다 사람이 중요한 거 배웠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는 지민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민아, 내가 그렇게 배웠다면 할아버지는 성공한 거야.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와 마루에 앉았습니다. 석양이 마당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심었던 매화나무를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6년이 흘렀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아이들을 용서한 거 맞는 선택이었을까? 바람이 불어와 매화꽃 잎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훈이 본체로 왔습니다. 할아버지, 저녁 드셨어요? 아직이야. 그럼 저희랑 같이 드세요. 수현이가 된장찌개 끓였어요. 저는 일어나 지훈을 따라갔습니다. 사랑채 부엌에서는 수연이가 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밥 냄새가 났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너희가 없었으면 나는 이 힘든 시간을 못 견뎠을 거야.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도 할아버지 덕분에 여기 정착할 수 있었어요. 서로 도운 거예요. 수연이 덧붙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저희한테 부모님 같은 분이세요. 저희 친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할아버지가 부모님 역할 해주셨잖아요. 저는 코끝이 찡했습니다. 68배 나이에 새로운 가족을 얻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연결된 가족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다시 본체로 돌아왔습니다. 서재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저는 평생 일기를 써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5년 3월 15일. 오늘은 따뜻한 봄날이었다. 지민이가 방학을 맞아 전주에 왔다. 지훈 부부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나는 이제 알았다. 가족은 피로 연결된 사람만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으로 연결된 사람이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 잘 살고 있어. 당신이 가르쳐준 대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어. 늦가을에도 꽃은 핍니다. 저는 68배 나이에 진짜 가족을 만났습니다. 태준이와 민지는 제 자식이지만 저를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들을 용서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씩 용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진심으로 대해준 지훈과 수연 부부에게 감사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때로는 물이 피보다 더 따뜻합니다. 여러분, 가족은 피로 연결된 사람만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연결된 사람이 진짜 가족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진심을 나누십시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두 자식과 손녀, 그리고 마음의 가족인 지훈 수연 부부와 함께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후회 없이, 원망 없이, 감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